네, 옥경석 교수님, 이번 글은 나라의 곳간이 비고 있다. 이거 사실 뭐 단순히 언론뿐만이 아니라 많은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문제고 사실 우려하는 바죠. 예. 어떤 내용을 담으시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국가재정이 조만간 텅텅 비어간다는 사실을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인용해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 10여 년 전부터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재정개혁에 나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이러한 인식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제로서 재정 문제에서 가장 먼저 다루고 싶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계신 노무현 정부 때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그 같은 선상에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식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다. 굉장히 큰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러한 인식이 저희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저는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006년부터 정부 기관들이 공식적으로 발간하는 장기 재정 전망 보고서들, 그것들만 세심하게 잘 읽어보면은 자연스럽게 저와 같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부터 이미 장기 재정 전망 보고서는 나왔던 거군요. 그때부터 시작은 됐죠. 준비는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 준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있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시작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오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지금 흐른다는 말씀인가요?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에 관한 인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견에서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을 보면 재정이 건전하다. 이런 예.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재정의 현 상태를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여유가 있지만 10년 뒤부터는 급격하게 나빠진다는 겁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와 국회가 공히 같이 얘기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들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네. 공무원들이 정부 여당 눈치를 보느라고 큰 소리로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완곡하고도 조심스럽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사실 정치권 눈치 보기에 바빴지만 양심상 진실을 완전히 덮지는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공무원들은 저와 같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진실을 널리 알려달라고 이심전심으로 저는 부탁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명에 충실하려고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알고 계신데 말씀하시기가 아무래도 뭐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다 청와대 여기 힘이 있으니까 예. 공무원들이 힘이 없다 이 얘기죠. 그렇죠. 알고 있지만. 예, 인사권을 다 쥐고 있으니까 그렇죠. 객관적인 사실들을 보고서는 그렇게 내고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정부 여당에서 쥐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영향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조그만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그 장기 재정 전망 보고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뭐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현재 우리나라 고령화 비율은 15% 수준으로 OECD 국가의 30위권 수준입니다. 그런데 2036년, 지금부터 한 10여 년, 한 15년 뒤에 가면은 OECD 3위 수준으로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고령화 수준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이러한 자연적인 추세 때문에 우리의 재정 건전성은 급속도로 나빠진다는 겁니다. 고령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년 퇴직하고 이 근로 능력이 없어지고 그럼 수입이 없어지고 그럼 국가로부터 연금 등과 같은 복지 혜택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부 여당은 지금 우리나라 복지 지출이 GDP 대비 11% 수준이다. 그런데 OECD 평균은 20%보다 약 10%포인트 낮다고만 말합니다. 그래서 뭐 확 늘려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그렇죠. 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은 노령 인구에 대한 복지 지출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늘리지 않아도 늘어날 수밖에 정해진 미래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 사실은 정부가 즉 국무총리실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보도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때쯤 되면 복지 지출이 OECD 평균 한 10여 년 더 지나면은 그렇죠. 평균에 달하고 그보다 더 2060년경 되면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곧잘 비유를 합니다. 사실 우리도 젊은 시절에는 아무래도 몸이 허리허리하고 체중도 많이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면은 나이살 먹는다고 하잖아요. 몸무게가 늘고 배도 튀어나오고 듣기 좋은 말로 풍채가 좋아집니다. 풍채는 좋아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풍채가 좋아진다는 말이 사실 건강에는 해로운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젊은 나라인데 OECD 늙은 나라들의 풍채가 보기 좋다고 복지 지출이 많다고 지금부터 운동은 안 하고 살만 찌우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은 시절에 운동을 열심히 해도 나이 들면 건강이 악화되는데 저는 국가 재정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해진 미래라는 말을 썼는데 예. 사실 그건 제 말씀이 아니고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조영태 교수께서 정해진 미래 뭐가 있을까 하는데 인구 현재 이러면 앞으로 2030년에는 노인복지 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그 미래가 정해졌는데 지금 막 흥청망청 쓰기 시작하면 그때는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인구 고령화의 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는 다방면에서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기 재정 전망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내용을 저는 이 글에서 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예, 좀 이 책을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네, 저는- 아마 교수님이 지금 설명을 잘해 주셔서 예, 관심이 가서 좀 더 관심 있어서 책들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장기 재정 전망에 대한 네, 우리나라의 그 어떤 장기적인 변천사를 네,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비전 2030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예. 사실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재정 운용의 방향을 20년 내지 30년 이상을 내다보면서 정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때 노무현 정부가 비전 2030을 한 이유는 우리가 OECD 국가에 비해 복지 지출이 너무 낮으니까 당장이라도 더 증가시키고 싶었던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을 2030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비전 2030을 제시하면서 이제 복지 지출을 꾸준히 증가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고 싶어 했습니다. 나름대로 좀 음. 공유도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정파를 떠나서 예. 그거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가졌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언론의 상당한 지탄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인 즉슨 2030년까지 장기 재정 전망도 없이 어떻게 하고 싶은 사람들만 잔뜩 나열해가지고 이게 무슨 비전이냐. 장기적인 재정의 제약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겠다라는 것만 들여놓으면 표는 나올지 모르지만 그거를 뒷받침하는 재정이 이제 확실하지 않으면 이제 어려움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 끝나고 이명박 정부 때는 좀 어떻게 제대로 됐나요?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가지고는 KDI 그리고 조세재정연구원 그런 국책 연구기관들에서 장기 재정 전망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개별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장기 재정 전망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결과가 굉장히 암울했던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무랬죠? 야, 이러다가 우리나라 재정이 지속 가능하겠어? 오. 복지 지출이 이렇게 생각보다 늘어나네.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작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굉장히 늘어나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도 또 기획재정부 이제 정부 부처가 직접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직접 나서지 않고 그렇지만 이제 전문가 그룹들 사이에서는 장기 재정 전망의 이러한 결과들을 국민들한테 낱낱이 알려야 된다. 네. 이런 인식들이 보편적으로 퍼져 있다가 이제 본격적인 장기 재정 전망은 2012년에 국회 예산 정책처가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행정부가 한 게 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소속이죠. 그렇습니다. 네, 국회가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네. 이런 인식이 나름대로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암울한 전망치를 그대로 발표를 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용기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 권력의 분립이라고 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 이런 걸 네.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꼭 그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음, 행정부와 국회가 제가 아까 무슨 말씀드렸냐면 국회 예산정책처가 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은 가능하면 예산 많이 해서 뭘 그 자꾸 베풀려고 해야 표가 되는데 예, 예산정책처에서 보니까 문제가 있다 재정에 예. 이런 얘기를 발표했다는 얘기는 행정부를 견제함과 동시에 이게 나라 걱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그대로 이어졌는데 아,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는 그게 저는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네. 드리겠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장기 재정 전망이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2012년에 발간되고 네, 네. 또 2년 단위로 하니까 2014년에도 발간이 된 거죠. 음, 계속 발간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2013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장기 재정 전망 결과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재정 개혁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예컨대 들자면, 네. 공기업 부채 동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기업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국회에서 엄청난 쟁점이 되었죠. 네. 그래서 공기업 부채 동결시키고 표 떨어질 줄 알면서도 공무원 연금 개혁을 했죠. 그거 문제 아우 많이들 싫어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조세 감면, 비과세 축소 이걸 하는 바람에 소위 중산층들이 뭐 거의 털뽑기냐 뭐 그래가지고 굉장히 반발이 많았죠. 네. 그리고 또 정부의 부채 통계도 그전에는 국제 기준에 잘 맞지 않았는데 D1, D2, D3라고 하면서 부채 통계 정비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2015년에 기획재정부가 직접 장기 재정 전망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지금 돌아보면 표 떨어질 거 알면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네요. 그렇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장기 재정 전망의 결과 그리고 국가 재정의 그런 그 우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컸었죠. 네. 그것이 이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그렇게 이어지고 온 결과가 이제 기획재정부가 2015년에 그러면 장기 재정 전망을 국회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도 직접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반 재정 부문은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지속할 때 지속 가능하고 국민연금 등과 같은 사회보험 부문은 현 제도를 유지할 때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지적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그리고 또 사학연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의 그 사회보험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 재정 부문도 그러니까 이제 사회보험 부문을 제외한 일반적인 재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도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 안 하면은 이게 큰 문제가 된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걸 결론을 내고 나니까 이제 기획재정부가 재정 준칙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재정건전화법을 국회에다 발의를 했죠. 이 말씀은 서구의 소위 말해서 선진국이 갖고 있는 재정 준칙조차 사실상은 우리가 없었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는 이제 국가재정법에 보면은 수지균형의 재정 준칙을 뭐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는 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대로 뭐 지켜지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균형 재정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관료들 그리고 정치인들 우리 국민들의 여론들이 나라 살림도 건전하게 해야 된다는 인식이 강했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게 2016년에 이제 재정 준칙을 입법하기 위해서 재정 건전화법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도 그 자료를 보고 좀 깜짝 놀랐던 것이 참여연대가 그걸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지?
그래 보니까 사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인즉슨 복지 지출 증가에 방해가 된다고 재정 준칙을 아주 정면으로 반대를 하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이걸 잘 몰랐는데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뿐만 아니고 문재인 정부는 이제 이 장기 재정 전망 결과 자체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전혀 안 했습니다.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잠깐 제가 이제 음. 말씀을 힘드실까 봐 조금. 네. 네. 이게 말씀처럼 뭐 이렇게 복지를 많이 늘리자, 우리가 형편에 맞게 늘리자는데 그걸 나쁘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라의 곳간이 채워지면서 늘리면 괜찮은데 복지 지출을 나라의 곳간을 이렇게 다 허물어뜨릴 정도로 되면서 하면 그게 정말 문제가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6년에 재정 준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가자고 했다가 그거를 그렇게 준칙 만들면 오히려 나중에 복지 지출 제대로 못하니까 참여연대 같은 데서 반대했다. 그렇습니다. 참, 제가 굉장히 참 놀랍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을 쓸 수 있느냐는 한도가 없다면은, 네, 그냥 이거는 무분별하다고 보죠. 그렇습니다. 그냥 뭐 어떤 일이든지 제약이 있어야 합리적인 선택도 가능하고 효율성 추구도 가능하고 이런 것인데, 아예 재정 준칙 자체를, 반대해버리니까 이건 참 답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예산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되면 뭐 한국은행에서 돈이라도 찍어내자는 그런 논조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또 다른 기회에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뭐랄까, 경제학계의 어떤 정론이 아닌 이설들, 네. 거기에 우리가 너무 의존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 국가 재정의 어떤 건전성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경제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그건 좀 뒤에 얘기 또 다른 글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하여간 나라 곳간이 지금 비고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걱정하고 있는 것이, 이런 장기 재정 전망 결과도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게 굉장히 왜곡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예를 한번 들겠는데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2년에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2년 단위로 장기 재정 전망을 발표를 하는데 2012, 2014, 2016년까지는 일관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8년에 들어와 가지고는 장기 재정 전망의 그 계획 연도가 2060년까지도 하다가 2050년으로 딱 줄여버렸어요. 네. 그리고 2050년까지 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수치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장밋빛 전망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국회 예산 정책조도 정말 2018년 같으면은 문재인 정부가 아주 막 기세등등하게 막 이야기하고 있을 텐데, 정권 초기니까. 그렇죠. 그 국회 예산 정책조도 저렇게 소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구나. 그 전만 하더라도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입장이 그러니까 강했는데, 용감하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12년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 됐었죠. 그러다가 저는 또 기획재정부가 2015년에 장기재정 전망을 발표를 하고 5년 단위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2020년에 이제 기획재정부가 장기재정 전망을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정말 기획재정부가 여당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저는 정말 부끄러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국회 공청회에서도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게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라고 제가 목소리 높여서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전망을 하고 있냐면은 앞으로 미래 세대가 재정 지출을 줄일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걱정 없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정말 책임없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재 세대는 돈을 쓸 테니 미래 세대가 알아서 돈을 줄일 것이다.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해가지고 장기 재정 전망을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지출이 늘어나다가 이제 그거 어느 순간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거죠. 왜 떨어지냐? 앞으로 줄일 겁니다. 이런 가정을 교묘하게 숨겨가지고 보도자료에서는 별로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장밋빛 전망만 보여주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죠. 기자회견할 때. 네,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줄어듭니까? 이랬더니, 앞으로 지출 구조조정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가정을 전제로 전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장기 재정 전망조차도 이제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왜곡될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게 국가 재정에 있어서는 전문적이고 정치 중립적인 어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이런 그 2020년에 기획재정부가 이런 보고서를 하니까 이제 야당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죠. 당연히 그렇겠죠. 예, 2018년의 그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도 비판을 했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0년에 와가지고 이제 장기 재정 전망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내용들이 저는 우리 이 책의 제1장 나라의 곳간이 비고 있다 해서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데이터 이렇게 잘 정리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뭐 결론이 이겁니다.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 얼마나 못할 짓을 하고 있는지 제 나름대로 밝히려고 했습니다. 제가 잠깐 쉬시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아니, 우리 부모가 돼서 야, 내가 지금 많이 쓸 테니까 나머지 빚지면 네가 네. 갚아. 우리 자식들한테 이렇게 합니까? 이런 부모 누구도 없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는 이런 부모 없거든요. 예. 근데 지금 국가가 하는 거는 우리 현재 세대가 열심히 쓸 테니까 니들이 좀 잘해서 앞으로 좀 갚아봐. 지금 그런 얘기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국가 재정에 보전하면 된다. 네. 또는 국가 채무를 늘려서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는데요. 설령 그렇게 그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왜 국가 채무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실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미래의 여지를 남겨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소규모 개방 경제로서의 우리의 어떤 처지, 위상 이런 것을 염두에 둔다면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론화를 시켜서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상황에 도달할 수 있으니 재정에 대한 준칙을 세워서 각 정권별로 네. 얼마만큼 쓸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적인 위기는 앞으로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즉 보통의 경우와 다른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의사결정의 룰을 만들어서 우리가 재정을 더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느냐 이런 데 대한 룰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마디로 말씀을 좀 정리해 보시면 앞으로 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 적어도 재정 준칙을 만들고 그걸 따라서 그다음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까요? 이제 지금까지는 장기 재정 전망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선진국들은 장기 재정 전망을 세대별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관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경제 위기라든지 뭐 그런 걸 항상 막아주는 방파제의 역할을 할 텐데 이것이 이제 세대별 형평성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가 즉 현재 세대가 어려운 건 알고 있다.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도의 여지를 남겨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균형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국가 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정치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공론의 객관적 장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네. 논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걸 주장하고 싶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재정 전문가이신 오 교수님한테 오늘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됐고요. 나라의 곳간이 비어가고 있는데 재정 준칙도 없이 지금 마구 쓰면 우린 다음 세대들한테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닐까. 근데 그들은 뭐 재정 지출이 앞으로는 줄어들 것이라는 막연한 전혀 근거 없는 그런 그 기준을 마련해서 전망을 한다면 정말 다음 세대들한테 못할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정부나 국회나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 각성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마 이 글이 많은 분들한테 그런 그 울림의 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교수님 늘 그 깊이 있는 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